네, 생명존중 오늘 8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 3년 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센세이션이라고 그럴까요? 화제를 갖다 불러일으켰었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 그런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 발단이 뭐였고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이를테면 문학계부터 시작해서 또 연극계 이러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미투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검찰이라든가 개혁을 외치고 그러는데 어떤 권력기관이면서도 에리트 집단인 그런 데서도 이제 미투에 대한 그런 사실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선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충남 도지사였었던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건도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성 비서가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안 지사의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오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 지사로부터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은 러시아, 스위스 출장 등 주로 해외 출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성추행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대화 내역이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지사 경선 당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로 일해왔으며 올해 초 홍보비서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안 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일부 동료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또 이런 이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이제 복역 중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영화계에서도 영화계는 소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실제 그런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영화계에서도 드디어 증언이 나오고 미투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영화계 거장 김기덕 감독을 향한 미투입니다. 여배우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뿐 아니라 배우 조재현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을 앞두고 김기덕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성관계를 맺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김 감독이 나를 못 믿는 배우와 일할 수 없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 감독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B씨는 김 감독이 카페에서 오디션을 2시간 하는 중 성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감독과 영화 단짝인 배우 조재현 씨 2명에게 잇따라 성폭행당했다는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C씨는 촬영장 숙소에서 김 감독과 조 씨의 매니저가 밤마다 방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영화보다 성관계가 목적인 것 같았다며 무섭고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촬영 현장이라든지 촬영하는 감독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영화에서는 배제될 것이 뻔하고 배우 생명을 모두 걸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김 감독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 문자를 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감독은 감독 지위를 이용해 욕구를 채우거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문화계, 연극계, 또 문학, 그리고 정치권까지 이렇게 이제 번지더니 드디어 이렇게 이제 공연, 영화계도 이런 미투가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런 미투는 결국은 대학에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성신여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서울 성신여대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의혹 교수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80여 명의 성신여대 학생들이 분홍색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행진합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힘주어 외칩니다. 학교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500m 떨어진 성북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지난해 사학과의 한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곱게 자란 애들을 보면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스승이라며 존경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측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학교 측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수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신여대에선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한 교수도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대학 측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들의 연구실 주변을 항의의 뜻을 담은 메모지로 채우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성폭력의 문제, 이런 미투의 문제는 이게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힘들고 또 어떤 상하 수직관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장 상사하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면서 73.3%가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추행이라든가 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게 현장 안에서 지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걸 갖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폭행 또 성추행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주변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감춰지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피해자들에게만 어떤 그 덫이 씌워지고 외롭게 그 고통을 갖다 이제 감수해 왔다는 이런 점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향후에 승진이라든가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더군다나 이야기하기 어려웠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피해를 경우에 따라서 이렇다는 거예요. 피해를 갖다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당신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입증을 해라 라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갖다 떠넘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었고 지금은 물론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어떤 그 2차 피해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근절이 돼야 되고, 또 가해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분명하게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테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방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책임을 갖다가 공동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 방관자 역시 공범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갖다 바라보는 눈을 또 다르게 이렇게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성폭력은 그래서 또 미투 운동으로 시발이 된 이런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폭력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문제고,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20대 여성 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지하철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한번 영상 보실게요.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손가락질이나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자서 그 고통을 힘겹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칫 정신적인 2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더 크나큰 고통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폭력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거란 우리 사회의 통념. 이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결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는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더 큰 자책감과 상처 속에서 결국 침묵하고 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침묵은 성폭력 사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가해를 해도 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며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묻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직접적인 가해는 안 했어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아서 또 다른 가해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또는 가중시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방관자가 되죠.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적어도 자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방관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눈을 떠준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인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 이런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이 성폭력의 문제, 이거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특정한 나쁜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 문제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사실 지난 2달간 굉장히 많은 전화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습지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성추행이었구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등하굣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혹은 또 사적으로도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 미투 운동은 헐리우드 아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사실 오늘은 미투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미투와 관련된 사안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강남역의 한 빌딩에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전까지 여성이 모르는 남성한테 살인의 피해를 당하면 묻지마 폭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났습니까? SNS를 통해서 이것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인이다.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국화권 한 송이 쪽지 한 장 들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혹은 남성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와서 쪽지를 붙입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 대신 죽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의 언어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성폭력 필리버스터를 하죠. 그때도 언론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살인당한 게 아닌데 왜 성폭력 필리버스터가 옆에서 일어나냐. 여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일상 속에서 늘 느꼈던 불안과 공포. 밤늦게 집에 갈 때 누가 쫓아오지 않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학생 남학생이 뛰어들어와도
뛰어나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열심히 누르잖아요. 버튼을. 내가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상관없이 왜 나는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웠을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느껴야 되는 이 차별 구조 속에서 각인된 공포 같은 것이죠.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샵 붙여서 문단 내 성폭력, 영화계 성폭력, 사진계 성폭력. 사실 미투 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의 자기 경험의 고발, 폭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언론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특정한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냐, 혹은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남성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성추문, 성비위, 뭐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특정 개인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라면 이거는 나같이 착하고 평범한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자만 하나 처단하면 됩니다. 종신형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해자는 다 어디 간 거야? 결국은 이제 구조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아주 안전한 전략이죠.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여성들이 모두 피해자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해자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서 묻습니다. 개인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조직의 권력형 성폭력이다. 심지어는 갑질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명 배우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니고 이제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뭐 연극 연출가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런 가해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 공분하기 쉽습니다. 권력자가 여성에게, 특히 나약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공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 간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권력형 성폭력의 개념 가장 핵심적인 게 성별 권력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또 남성들이 질문합니다. 성별 간에 무슨 권력관계가 있단 말이냐? 성별 간에 어떤 위계적 관계가 있나? 우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역차별이다. 여자친구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슨 생일날만 되면 뭐 선물해 주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 속에 있는지 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잘 아시죠? 거의 36에서 37. 그러니까 남자가 10,000원을 벌 때 여자는 얼마 번다고요? 예, 6,700원, 6,500원, 뭐 6,600원 이렇게 봅니다. OECD에서 뭐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평균 임금 수준과 시간배 임금 수준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참여율을 또 얘기하는데요. 한창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될 때 시작자들도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어때 대책은? 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가방 끈 긴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출산 지도도 그려주시고. 네.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높아졌나? 저 어릴 때 이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충격적인 경험은 M자형 곡선은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곡선이다. 왜냐하면 임신 출산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U자형 곡선은 성진국형이다. 이게 시험 쳤죠? 네.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M자형이 전혀 U자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로. 경제 참여도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경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도 비정규직에 시달리죠. 이코노미스트에서 항상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네, 매년 우리나라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죠. 네,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지만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역차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문제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전형적인 남성성 혹은 우리 사회 바람직한 남성성을 했을 때 결국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힘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남성성 고정관념에서 자라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조적 존재, 수동적 존재, 심지어 성적 대상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도구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나누는 존재고요. 서로 돌보고 의존합니다. 근데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하죠. 사내 자식이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다 가서 안아주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울지 마. 근데 남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사내 자식이 어디 뭐 툭툭 털고 오거나 그러죠. 심지어 맞고 오면 나가서 때리고 와야지 어디 맞고 오냐.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인간으로 키워져요. 남자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대의 남성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사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사 여성 노인 빈곤율이 45%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이. 근데 여성 노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은 고정된 남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성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자신의 성적 폭력을 폭로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방탕한 여자, 몸버린 여자, 심지어 미친 여자로 취급받아서 사라져갔죠. 예. 그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꾸준히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같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 여성 운동 안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미 1983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 추방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난 이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죠. 자, 이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은 운동의 역사나 법과 제도가 개정되는 역사 안에 아주 변곡점을 이루는 혹은 기폭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1년에 일어난 김부남 사건입니다. 김부남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어린 시절에 9살 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30살 가까이 된 시점에 그 가해자를 찾아서 살해합니다. 50대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금품을 탈취한 흔적도 없고 어떤 개인적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성폭력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형법에 정조에 관한 죄가 있었죠. 정조를 잃은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법에도 6개월 신고죄. 사건이 발생하지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단한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결합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3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94년에 제정이 되죠. 자, 이 가운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미투 운동이죠.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여성의 입을 봉쇄했던 그 성노예 피해를 할머니께서 당당히 언론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분이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서지영 검사처럼 프레스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을 일깨웠죠. 네, 요 뒤에도 이제 그 영상이 한 5분 이상 이제 지속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 관련 문제들, 미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